남북회담 제2 하루 만에 북한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논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끊겼던 판문점 연락 채널이 23개월 만에 다시 연결됐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간 상시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은 물론 북미 간에도 대화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이 오늘 새벽 모두 구속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른정당과의 본격 통합 절차에 들어간 국민의당 내홍이 분당 수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별도 신당 추진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중부 내륙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오늘도 추위가 매섭습니다. 내일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매일 남북이 차례로 새로운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월 1일 평창에 선수단을 보낼 수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1월 2일 우리 측의 회담 제의에 이어서 어제 1월 3일에는 판문점의 전화 연락망이 다시 연결됐습니다. 개성공단 문을 닫던 2년 전에 끊기고서는 처음인데 북쪽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성재 기자입니다. 우리가 고위급 회담과 판문점 채널 복원을 제안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북한이 판문점 채널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 북한 시간으론 오후 3시였습니다. 우리 연락관이 전화를 받자 북측 연락관은 자기 이름을 말했고 우리 측도 이름을 대며 응답했습니다. 남북 양측은 3시 50분까지 20분 동안 전화와 팩스가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북측은 2시간여 뒤에 다시 두 번째 전화를 걸어와 업무를 마감하자고 말해 어제 통화는 종료됐습니다. 어제 통화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오는 9일 고위급 회담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판문점 채널 복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라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9시에 서로 업무 시작을 알리는 전화통화를 교환하고 나면 본격적인 회담 실무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동거만 하는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아이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부부 차별 해소를 담았습니다. 상반기 안에 관련 연구도 할 예정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0년 넘게 2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데다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동거하고 있는 부부가 낳은 아이도 인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통적인 가족관과 배치되기도 하고 혼외 출산을 장려한다는 비판도 있어서 다소 논란이 일 걸로 보이는데요. 동거 부부들의 출산을 인정하는 데 앞서서 동거 가구나 한부모 가족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서울 종로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홍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했는데요. 일단 승객들은 버스길이 뻥 뚫리면서 더 빨리 다닐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4월이 되어서야 공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승용차가 다니는 구간을 막고 공사를 진행하느라 교통정체가 더 심해졌는데요. 차선 도색 작업도 덜 돼서 승용차들이 엉켜서 다니고 있고 일부 버스 정류장도 전기선과 철골 구조물들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작년까지 공사를 마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완성되지 않았어도 일단 길부터 열었다는 입장인데요. 무리하게 개통하면서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임명된 특임 공관장들이 어학시험도
지 않고 임명됐다고 전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특임 공사관이 되려면 영어로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라는 시험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특임 공강자들이 해외 대학 학위나 의원의 외교 활동, 국제기구 경력만 있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범구 주 독일 대사도 독일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규식 주 헝가리 대사는 언론사 국제부장 출신이라 임명이 됐다는데, 하지만 공관장이 영어나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하면 제약이 많을 건 자명합니다. 앞서 임명된 노영민 주중대사와 이수훈 주일대사 역시 중국어나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직업 외교관들은 반드시 대사고시로 불리는 어학시험을 통과해야만 공관장에 지원할 수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식당에서 대사관 직원이 모바일 결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걸로 다 되는 거냐며 굉장히 놀라워했는데요. 취재진이 문 대통령이 감탄한 중국의 모바일 결제를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이 식사했던 식당에 갔더니 테이블마다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한 다음 금액을 찍으면 결제가 됩니다. 재래시장에서도 현금을 꺼내는 사람보다 매대 기둥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는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개찰구에 갖다 대면 됩니다. 하루 동안 5만 원 가까이 썼지만 지갑은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동냥하는 강아지까지 QR코드가 찍히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중국의 모바일 결제가 이렇게 발달한 건 신용카드 시장이 높은 문턱으로 초기에 성장을 멈춘 뒤 바로 모바일 결제로 직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땅, 하늘, 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세계일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보다 학생들과 어른들 답이 굉장히 달랐는데 땅이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흙, 식물, 지렁이 같이 자연과 관련된 단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투기, 아파트, 땅값, 이 부동산과 관련된 단어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하늘에서도 학생들은 구름, 비행기, 새를 주로 떠올렸지만 어른들은 미세먼지와 황사, 매연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물고기를 가장 많이 떠올렸지만 유독 어른들만 4대강 사업을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끝으로 한겨레는 우리나라도 실패담을 나눌 페일콘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페일콘이란 실패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페일과 페일을 뜻하는 컨퍼런스의 합성어입니다.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저마다 겪은 실패 경험을 공유를 하는 자리를 뜻합니다. 지난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돼서 현재는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 10여 개 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페일콘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분위기 탓인데요. 신문이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주장에 응답자 60%가 공감했습니다. 실패는 혁신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죠.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재도전하겠다는 기업가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모닝클릭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자매가 각각 한국과 미국 팀의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된 사연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모닝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한지붕 국가대표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한국대표팀 수비수로 선발된 박윤정 선수는 1992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미네소타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선수로 뛴 윤정 씨는 졸업을 앞둔 2015년 한국 대표팀 영입 제의를 받으면서 입양 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2016년 6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뒤 정식으로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가 됐습니다. 윤정 씨의 금발머리 동생인 한나 역시 아이스하키 선수인데요. 아이스하키 명문 미네소타대 출신인 한나는 미국 대표팀이 2015,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는 데 공을 세우면서
첫 올림픽 출전에 꿈을 이뤄냈습니다. 두 자매는 이번 평창올림픽에 각각 미국과 대한민국 대표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서로 다른 국가의 유니폼을 입고 올림픽 무대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모닝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소양강 마릴린 먼로입니다. 강원 인제군 소양강변에 세워진 마릴린 먼로 동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건립된 이 동상은 1955년도 영화 7년 만에 외출의 한 장면을 형상화한 건데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진행한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마릴린 먼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동상을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약 5,5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왜 마릴린 먼로 동상을 세웠을까요? 1954년 마릴린 먼로가 인제에 있는 미군 부대를 찾아서 한 차례 위문 공연을 했었는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마릴린 먼로가 이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려 지역 관광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동상 건립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SNS에 먼로는 강원도 인제에 온 게 아니라 단지 미군 기지 하나에 온 것일 뿐이라며 이런 걸 기념이라고 여기는 설치자들의 수준이 놀랍다고 따끔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부산의 한 소방구조대가 아파트 4층에서 투신하려는 50대 남성을 날렵한 발차기로 구조했습니다. 모닝클릭 세 번째 검색어 소방관 발차기입니다. 지난달 31일 부산 사하구에서 한 50대 남성이 아파트 4층 베란다 난간에 앉아 술에 취한 채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부산 사하소방서는 곧바로 출동해서 아파트 단지 밑에 에어매트를 설치했고 한참 동안 남성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때 8층에서 한 소방관이 줄을 맨 채 내려오고요. 남성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상에 있는 다른 소방관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남성이 시선을 돌린 사이 이 소방관은 순식간에 5층으로 내려가 발차기를 날려서 난간에 앉아있던 남성을 아파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소방관이 직접 이 남성을 붙들고 구조하려고 했다가는 두 사람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2월 중국 허난성에서는 병원 건물 9층에서 투신을 시도하던 여성을 구조대원이 이런 방식으로 구조했고요. 경기 시흥에서도 구조대원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던 20대 여성을 발차기로 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클릭이었습니다. 네, 연대와 고대같이 유명한 사립대학들이 청소하는 직원들을 아르바이트들로 바꾸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학교 사정이 어렵다고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 학교들 금고에는 지금 몇 천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연세대를 규탄한다.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년 퇴직한 청소 노동자 10명의 자리가 3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교체된 걸 항의하는 겁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올해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250원 높게 올려주고선 임금을 아끼려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해필이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야 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벼로 간 빼먹기입니까? 고려대도 퇴직한 청소 노동자 10명을 아르바이트생들로 채웠습니다. 홍익대는 더 나아가 정년이 10년 넘게 남은 청소 노동자 4명을 해고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게 봉급 인상이 된 건데 저희가 해달라 그 정도 금액을 올려달라는 것도 안 해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이 수천억 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이 줄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 청소 시간을 줄여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홍익대는 모두 지난해 누적 적립금이 각각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공고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이 확산하는 추세에 역행해 대학들이 최하위 임금을 받는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테니스부 감독이 시합에서 자기 제자를 강제로 기권시켰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권을 해서 이득을 본 상대는 한 학년 선배이자 이 감독 아들이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 예선 8강전에서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같은 학교 3학년 선배와 맞붙었습니다.
A군이 첫 세트를 따내고 2세트까지 앞서며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학교 감독이 갑자기 A군의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팔 부상이 우려된다는 건데 A군은 당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판사한테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계속 서 있어요. 10분 동안 서 있다가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죠. 덕분에 4강에 올라 서울 대표로 뽑힌 감독의 아들은 전국체전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 메달은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결정적인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감독은 자기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학교 선수끼리 붙으면 랭킹이 높은 선수를 밀어주는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드자가 이기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 8강에 자기 학교에 붙었을 때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시합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 시드예요. 결국 선수의 성적과 랭킹이 결정되는 과정에 정정당당한 승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감독에 의해서 변질되고 일종의 상품화돼요, 상품화. 감독이 제자로 보지 않고 얘네들을 장사로 본다니까요. 관련 학부모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고교 감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여동생을 하늘로 영영 떠나보낸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동생의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병에 걸렸다고 계속 연락이 오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불쌍한 마음에 길을 나선 여동생의 모습이 마지막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작은 카페 책상엔 하트 모양의 아기자기한 예쁜 편지 봉투들이 가득한데 이 편지 속엔 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쓰여 있습니다. 윤모 씨는 사랑의 이름이라는 이 전시물을 기획했는데 처음 기획과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전시를 한 달 앞두고 하나뿐인 여동생을 잃으면서 모든 게 바뀐 겁니다. 윤 씨 여동생은 사수를 한 늦깎이 신입생이었지만 교환학생으로 뽑힐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출국을 한 달 앞두고 여동생은 돌연 실종이 됐고 실종 다음 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윤 씨의 여동생을 죽인 범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헤어진 후에도 매달리며 끊임없이 연락해왔고 여동생은 괴로워하면서도 그 모든 게 스토킹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여동생을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던 윤 씨는 사건 현장에서 전 남자친구가 보낸 편지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로만 보면 스토킹을 하거나 누구를 죽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윤 씨는 사랑으로 포장돼 위험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동생이 죽은 이유를 몇 번이나 생각하며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기사는 다 읽기 힘들 만큼 많았습니다. 여자친구나 애인이 피해자로 나오는 기사는 재작년에 보도된 것만 200건에 달했고 윤 씨 여동생의 죽음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예방과 근절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북미 지역을 덮친 강력한 한파로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져 사람들이 몸을 꽁꽁 싸맨 채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얇고 투명한 비눗방울은 마치 눈꽃이 피듯 하얗게 변하더니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한 남성이 전기 주전자에 끓인 물을 밖에 뿌리자 액체 상태인 물은 하얀 눈가루로 모두 변해버립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물이 흩날리는 모습만 봐도 정말 추위가 실감이 나는데요. 흰색 티셔츠는 꽁꽁 얼어서 마치 제품의 모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만져보고 두드려봐도 형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북미 5대 호 중 하나인 이리호입니다. 정말 영화 겨울왕국처럼 공원의 벤치와 호수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하죠.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 역시 모두 얼음과 눈으로 뒤덮였는데 보기만 해도 엄청난 추위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와 소비자 트렌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한데 올해 유행할 것 같이 보이는 예상이 되는 색깔이란 게 또 있다고요? 그 며칠 전에 김 앵커가 여기서 그 경제 분야들에서 올해 바뀌는 것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 저는 올해 많이 보게 되실 컬러, 색깔 잘 활용하는 법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의 색깔은 지금 보시는 울트라 바이올렛입니다. 뭐 이런 색이 누구 맘대로 올해 색깔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강렬하죠. 네. 제가 지난해 초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팬톤이라고 세계의 색채 표준을 정하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문화랑 패션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해마다 그의 색깔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연두색이었고요. 네. 올해는 한 번도 이 올해의 색으로 선정된 적이 없는 푸른빛이 도는 짙은 보라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좀 신비한 색이라는 이미지가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펜톤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래지향적인 색이라면서 지금은 보라색이 상징하는 영감이 필요한 시대다. 뭐 이런 풀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중년 이상들한테는 제일 친숙한 색이 군청색이고 보라색은 사실 넥타이로 선택하게 돼서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도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많이 선호하는 색이 아니어서 지난해에는 보라색 거의 안 썼어요. 네. 근데 사실 올해 그 의류업체들이 아직 매장에는 신상품이 안 나와 있지만 준비는 다 끝났거든요. 네네. 미리 좀 받아보니까 이 보라색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옷들이 곧 매장에서 보시게 될 올봄의 보라색 신상품들입니다. 근데 보라색은 잘못 입으면은 얼굴이 좀 덜 살고 특히 나이 들어 보인다고 많이 피하세요. 네, 네. 근데 잘하면 세련되고 흔히 말하는 지적이면서 화려한 느낌을 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왕 올해 많이 보실 색깔이니까 꼭 뭐 새 걸 사시지 않더라도 보라색 활용법을 이 기회에 좀 알아봤는데요. 먼저 그 올해 유행하는 딱 짙은 색이 아니더라도 연보라나 라벤더 같은 화사한 보라색 아이템은 여성분들은 하나 정도는 있거든요. 이런 원래 있던 옷을 꺼내 입으셔도 올해 트렌드 반영된 새 옷처럼 살짝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짙은 보라는 베이지나 카멜이라고 합니다. 그 황토색 계열이랑 섞어 입는 게 무난합니다. 네. 좀 더 도전해 보겠다. 그러면 노란색, 특히 올봄에 많이 나올 형광 노랑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네. 그리고 딱딱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정장보다는 니트 같은 캐주얼에 좋습니다. 네. 여성분들은 포인트로 보라색 구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킹이나 양말 없이 바로 신으면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도드라지면서 발목이 좀 날렵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앞으로 간절기 목도리 같은데 보라색 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 유명 브랜드 디자이너의 소재 팁도 들어봤습니다. 살짝 비치는 얇은 소재나 그런 네트 조직의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피부색이 약간 비치면서 컬러감이 중화돼요. 그러면서 훨씬 이제 웨어러블 하면서 화사한 톤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다들 마음속으로는 입고 싶을 텐데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다른 얘기 하나 해보죠. 그러니까 그 가상현실 VR 많이 요새 이제 활용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각장애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86%, 네. 한 2억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은 아예 안 보이는 분들이 아니고 네. 빛과 어둠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저시력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기존의 시력 보조 기기가 그 저렴하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국내 한 대기업이 이런 고가의 기기들 같은 효과를 내는 10만 원짜리 VR 고글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시각장애에 두루 적용이 가능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는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 정도로 보이시는 분들이 한 0.8 정도 시력이 돼서 오른쪽 정도로 사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시작된 지 넉 달째인데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1,000여 명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시각장애인의 규모를 생각하면 좀 더 알려져도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 고글은 밖에서는 너무 튀니까 앞으로는 좀 더 평범한 안경 형태의 모델도 개발해서 추가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참 기술은 이렇게 해서 발전하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소식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죠. 다소 웃음이 나긴 하지만 이런 도전도 있습니다. 농구공을 바닥에 튀기며 하루를 보내라는 도전 과제를 받았습니다. 늘 가던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면서도 농구공 튕기는 걸 멈추지 않고요. 한 손 가득 커피를 들고 이동하면서도 또
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도전을 이어갑니다. 심지어 방해꾼이 등장하는데도 농구공을 지키려 애를 쓰는데 이만하면 대단한 근성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의 유명 영상예술팀이 선보인 건데요.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이런 엉뚱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평소 사무실에 앉아 키보드 치는 데만 팔 근육을 쓰는 일명 호모 체어 코스형 직장인들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전기톱이 육중한 나무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일수록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죠? 단순히 자르는 게 아니라 구상한 모양을 정교하게 다듬는 중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목공예 작가인데요. 진동이 강하고 다루기 어려워 조각용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전기톱을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사용하는 건지 커다란 나무 토막이 금방이라도 뛰어다닐 듯 생생한 허스키 강아지로 변신했습니다. 알고 보니 호주에서 열린 전기톱 나무 조각 대회에 참가해 우승한 적도 있는 실력자라고 하네요. 매일 아침마다 등교 전쟁을 벌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 학교에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게 노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수면에 드럼통을 띄워놓고 올라탑니다. 구명조끼도 없고 저러다 빠지면 어쩌려고 그러나 싶은데 위태로운 물놀이 현장 같지만 사실은 학교에 가는 길입니다. 인도 턱리 마을에 사는 아이들로 초등학교에 가려면 폭이 35m가 넘는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마땅한 배가 없어 매일 이렇게 플라스틱 드럼통으로 조잡하게 만든 배 아닌 배를 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장마가 오면 강물이 넘쳐 더욱 위험해진다는데 당국에 다리 건설을 요청해도 추진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대책이 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초록색 배경 안에서 흰 점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꼭 게임 화면을 보는 듯 하네요. 뉴질랜드 북섬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양치기 개가 양떼를 몰아 다 함께 목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무인 항공기 드론으로 촬영한 건데요. 색다른 장관이죠. 어쩜 이렇게 한 마리의 이탈도 없는 건지 양뿐 아니라 소도 예외가 없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운 시골 정취가 전해지면서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하는 것 같네요. 이번엔 미국 일리노이주로 가볼까요? 은행 건물을 보려고 차량들이 대기 중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검정색 SUV 차량을 유심히 보시죠. 갑자기 연기가 나는가 싶더니 정면을 향해 빠르게 돌진합니다. 가로질러 달리던 다른 차량을 타고 넘은 뒤에야 가까스로 멈춰섰는데요. 다시 봐도 차가 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찔한데 차량이 이렇게 돌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아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어제 판문점 연락 채널 재가동 의사를 밝혔고 어제 오후 23개월 만에 남북 간 통화가 재개돼 통신망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적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회담 개최 일정도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 단추 자랑 트윗에 대해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과의 경쟁적인 말싸움이 실제 위기로 치닫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내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신년사에 내 핵단추가 더 크고 강력하다고 받아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류 최악의 무기인 핵무기를 놓고 벌이는 두 사람의 설전에 미국 내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유치하며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everybody who's ever been in a first grade playground recognizes, it's usually the person who's most aggressively pounding their chest that is in fact the weak one on the playground. 핵과학계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핵과학자협회보 맥클린 편집장은 북한이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공격으로 잘못 해석하고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윗의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BS 방송 놀러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는 진짜 핵단추가 없으며 다이어트 콜라를 호출하는 버튼만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CNN 방송은 아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며 광기에 가깝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미 시사지 애틀랜틱은 역사에 남을 가장 무책임한 트윗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석민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비밀리에 만났다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미국과 북한 당국자의 베이징 접촉 이후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무조건 대화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이런 비밀 대화를 주도한 사람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존 메릴 전 동북아 실장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북한이 조셉윤 미 국무부 대북 정책특보와 대화를 했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 강화 조치 이후에 북한이 조셉윤 특보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 메릴 실장과 대화한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연 두 의원이 오늘 새벽 모두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역 국회의원이 부패 범죄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손영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연 두 의원을 오늘 새벽 구속했습니다.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심리한 강부영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를 한 오민석 판사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두 의원은 어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인정하시나요? 아직도 보좌관이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막아달라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우연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전 남양주시 의회 의장 공모 씨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친 뒤 이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량이 쫓아오자 보복 운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박창근 기자입니다. 앞서가던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는가 싶더니 후진에 또 한 번 부딪힙니다. 지난해 10월 14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65살 A씨가 몰던 승합차가 50살 B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던 A씨는 피해 차량인 택시가 쫓아오자 보복운전까지 했습니다. 급제동의 택시와 충돌하는 등 택시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B씨와 승객 2명이 전치 2주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서울 강남구 성수대교 남단에서 42살 오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70살 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오 씨의 차량 엔진룸 부근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승용차가 오 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일주일 이상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한파로 벌써 1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부터 미국 동북부 지역에는 눈 폭풍까지 예보돼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얼어붙은 고속도로 위를 서행하는 차량들. 중심을 잡으려 애써보지만 여지없이 미끄러지고 맙니다. 차 문의 손잡이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문이 열리지 않는가 하면 수도관이 터지면서 흘러내린 물에 차량이 꽁꽁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This is a snow emergency route to begin with. The ambulances come down this way. There's going to be an accident. 미 전역에 걸쳐 열흘 넘게 계속되는 한파로 오데오 주변인 위스콘신 주에서만 5명, 남부 텍사스 주에서 4명이 숨졌습니다. 캐나다와 인접해 있는 노스다코타주, 중부 미주리 주에서도 각각 1명이 숨졌습니다. If you don't have a reason to be out, don't be out.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미 동부 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좀처럼 눈 구경을 하기 힘든 미 플로리다주에도 1989년 이후 29년 만에 2.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Because of the intensification of this system, that's only going to reinforce the cold air. For some areas, this batch of cold air is going to be worse than what we've seen so far. 난방 연료 소모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한 달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미국 밀 곡창지대 작황까지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등 기록적인 한파에 원자재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또 유럽에서는 겨울 폭풍 엘니노가 유럽 중서부를 강타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모두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항공과 철도, 도로가 마비되고 수십만 가구의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세찬 바람 소리와 함께 해안가 도로 가로등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파도가 덮친 해안 도로는 물에 잠겼고 폭우가 내린 마을엔 차들이 엉금엉금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부터 겨울 폭풍 엘니노가 대서양 연안을 강타해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중서부 유럽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지역의 스키 리조트에서는 관광객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또 강풍으로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프랑스 전역에서 22만 5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도심에선 건물 외벽이 무너져 긴급 복구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서 주차된 차량과 주택을 덮쳤고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선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영국도 최고 시속 161km의 강풍이 몰아쳐 2만 3천여 가구가 정전됐고 웨일스의 한 마을에서는 다름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한 명이 다쳤습니다. Well, for 15-20 minutes or so we heard massive wind. We discovered the tree and the wall had fallen. 독일 서부지에서는 기차가 선로로 쓰러진 나무와 부딪혀 탈선했고 이탈리아에서는 50대 여성 관광객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이승과 천국 사이의 가상의 공간. 삶을 마감한 이들은 누구나 이곳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져갈 유일한 기억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완성된 영화를 감상하며 가장 행복했고 찬란했던 순간이 현실처럼 생생해지는 바로 그 순간,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인생과 기억에 관한 따뜻한 통찰을 담아 세계 유수 영화제를 휩쓸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작이 리마스터링을 거쳐 다시 관객을 찾아왔습니다. 지긋지긋한 뉴욕의 뒷골목을 탈출하기 위해 형제가 은행털이에 나섰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은 은행문을 나서자마자 경찰에 붙잡히고 형은 뒷골목보다 먼저 감옥에서 동생을 구출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몰립니다. 역설적인 제목 속에 하층민들의 출구 없는 삶을 진지하게 담아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호평받았습니다.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로 큰 인기를 얻은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 변신이 돋보입니다. 거대한 소에게 사람들이 올가미를 씌웁니다. 생각지 않은 오해를 받아 소싸움장에 끌려간 페르디난드. 사랑하는 소녀 니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 탈출에 나섭니다. 그 여정에서 무시무시한 외모 뒤에 숨어있던 페르디난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고전 동화를 원작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에 재미와 메시지를 동시에 담았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연구원입니다. 네, 네이처투자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9.64포인트 하락한 2476.71을, 코스닥은 1.65포인트 내린 820.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145억 원, 677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67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다소 우세합니다. 운수 장비가 밀리고 있고 섬유 의복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효성도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 소식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내림세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 기대감과 물량 부담 해소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로보틱스도 권오갑 부회장의 주식 대량 매수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067.5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북, 경북 일부 지방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계속되면서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0도, 춘천과 전주 1도, 대구는 4도 예상되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2보다 훨씬 더 낮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좀 누그러질 텐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한낮 기온 영상 2도 등 영상권으로 회복하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동쪽 지방에 이어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방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에선 밤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지방에 최고 7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니나.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뮤지컬로 탄생. 전 세계 라이센스 초연.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개관 30주년 첫 번째 대작 뮤지컬. 화려한 캐스팅, 압도적인 무대, 음악 안무의 완벽한 조화. 옥주연, 정선아, 이지훈, 민우연, 기대감을 높이는 화려한 캐스팅.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